관세가 주식시장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트럼프 행정부가 어느 정도는 좀 신경을 쓰는 것 같아요. 그쵸. 무슨 얘기냐면 관세가 무서운 걸 알아요. 만약에 일본이 금리를 이미 올려놨잖아요. 근데 갑자기 미국이 태세 전환해서 금리를 막 내릴게요.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엔화 강세 빨라지죠. 그럼 NK 청산 나올 수 있죠. 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연준이 그러면은 금리 인하를 빨리 해야 될까요? 천천히 해야 될까요? 지금 두 가지가 문제예요. 첫 번째는 일본하고 만나서 재무장관 둘이서 얘기한 것 중에 핵심이 외환이었죠. 네. NCL이 얘기도 했겠죠. 근데 달러 강세가 부담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관세도 부담되잖아요. 관세를 때렸을 때 상대 국가가 자국 통화 약세로 나오면서 환율 전쟁을 걸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내 편이 하나라도 있는 게 낫지 않을까요? 시작하기 전에. 제 생각에는 파트너로 잡은 것 같은데요. 아니 매일매일 쏟아지는 이슈를 어떻게 좀 소화를 하고 계세요, 선장님? 소화가 안 되죠. 그러니까 저기 특히 최근에 이제 관세 관련 이슈들은 와 네. 정말 너무 많더라고요. 예, 그거 보면서 그러니까 그 속내를 읽어내는 것도 되게 만만치 않은 게. 그렇죠. 이번에 저기 보시면은 2월 1일 날 관세 때린다고 했다가 네. 2월 4일이었다고 한 네. 달 미뤘다가 근데 이 기사들 보면은 요즘 이제 기사 보실 때 팁을 하나 드리면 기사 하나에 머무르시면 안 되고 다 같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네. 일단 첫 번째는 2월 1일에서 2월 4일로 미뤘잖아요. 네. 왜 2월 4일일까 보면은 2월 1일이 주말이에요. 네. 그럼 2월 4일이면 뭘 볼 수 있냐면 시장을 이틀 동안 볼 수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관세가 주식시장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트럼프 행정부가 어느 정도는 좀 신경을 쓰는 것 같아요. 그렇죠. 미국인들의 자산이 주식 쪽들로 네. 이전보다 많이 그 비중이 네. 높아졌잖아요. 네. 그 측면도 있겠네요.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시장이 관세에 대해서 뭘 두려워했는지가 나온 건데 시장은 사실 저도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트럼프 행정부한테 관세는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2월 1일 날 협상이고 뭐 필요 없으니까 다 걸릴 거다 네. 이러니까 목적이었나? 이러면서 이제 시장이 한번 녹았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다시 돌리면서 국경에다 이제 10,000명 깔아준다니까 이제 저 약간씩 철회를 했잖아요. 네, 그런 걸 보면은 여전히 수단의 쪽에다가 좀 무게를 두는 게 맞지 않냐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만든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트럼프의 적은 뭐 중국이 될 수도 있고 주식시장도 트럼프의 적이 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죠. 요즘 하는 행보를 보면 트럼프의 적은 트럼프 같아요. 그 1월 FMC 때 저도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네. 그 1월 FMC 결정을 보고서 트럼프가 본인 SNS 계정에다가 야 니네들이 인플레이션 못 잡아놓고서 뭐 하는 거냐 네네. 라면서 비판했는데 이틀 전인가 기자 인터뷰에서는 금리 동결 잘했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네. 대체 이 일관성 없는 행보는 그 왜 그런 걸까 연준한테? 근데 사실 저도 이제 그 부분이 되게 어려운 건데 네. 과거에 이제 일기를 겪어봐서 이제 리서치 하시면서 느끼시겠지만 일기를 겪어본 사람들은 이제 좀 그러려니 해요. 왜냐하면 시진핑하고 어제는 친구라고 했다, 적이라고 했다, 오늘은 친구라고 한 적도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네. 일단 잠깐 생각해 보면은 1월 20일경에 다보스 포럼이 있었어요. 네, 거기서 네. 트럼프가 뭐라고 했냐면 연준한테 기준금리 인하를 강요할 것이다 이 얘기를 했었어요. 네네. 근데 그 연준이 이제 실제로 기준금리를 동결을 했거든요. 네. 그랬더니 이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트럼프가 나와가지고 맹비난을 해요. 그래서 이제 얘기한 게 뭐냐면은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연준은 실패를 했다. 자기들이 실수한 그 금리, 인플레이를 때문에 지금 금리도 이 모양을 만들어 놓고 도대체 뭐 한 거냐. 네. 그리고 너네가 해놓은 규제는 정말 끔찍한 수준이었다. 네. 이제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틀 전에는 갑자기 등장해가지고 연준의 금리 동결은 지금 상황에서는 적절한 선택이었다라는 표현을 써요. 일단 저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트럼프가 앞서도 이제 말씀드렸지만은 관세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가 좀 나오는 것 같아요. 지금 트럼프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번에 얘기를 한 것 중에 이제 미국 정부에서 뭐라고 했냐면 이번에 관세는 사실상 관세를 때리고 싶은 게 아니라 마약과의 전쟁이다라는 네. 표현을 써요. 그 얘기는 그냥 애초에 시장이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었나? 이렇게 두려워하니까 아니야 수단이야 하면서 그걸 사실은 워딩으로 보여준 거거든요. 우린 관세 때리고 싶은 게 아니라 네. 마약 잡으려는 거야라고 이제 이렇게 워딩으로 보여줬잖아요. 그러면서 트럼프가 뭐라고 했냐면 이번에 관세는 우리한테 고통이 될 수 있지만 그게 궁극적으로는 미국 경제에 좋은 거다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관세가 무서운 걸 알아요. 관세가 본인도? 어떤 부작용을 네. 가져올지 굉장히 잘 알아요. 그 부작용에는 인플레이션도 있을 거고 금리도 있을 거고 어쩌면은 미국 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주식시장을 녹일 수 있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니까 2월 4일을 짚었던 이유도 시장 움직임을 사실 실시간으로 보고서. 보려면 주식시장을 보는 게 제일 편해요. 네. 사람들한테 설문조사를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그때. 맞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바이든이 뭐 때문에 무너졌는지를 알고 있거든요. 인플레이션 때문에 무너졌잖아요. 관세를 대규모로 때리려고 하는데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면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말을 바꾼 거죠. 여기서 연준을 너무
갈궜다가는 안 되겠다. 잘못해서 만약에 진짜 금리 인하 잘못 들어갔는데 인플레이션을 폭발시켜 버리잖아요. 와, 그러면은 예상하지 못했던 결과가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제 누군가 조언을 했겠죠. 네. 카카 저기 인플레이션 이거 걱정하셔야 됩니다. 네. 그 얘기 아마 했겠죠. 이 트럼프가 비슷한 때가 있었어요. 20년도 4월이었죠. 20년도 4월에 코로나 때였거든요. 네네. 전 세계가 마이너스 금리로 들어갔어요. 유럽이랑 일본이. 근데 미국이 마이너스 금리로 안 들어갔거든요. 네. 그랬더니 이제 트럼프가 등장해서 왜 우리는 마이너스 금리를 안 하냐고 막 소리를 질렀어요. 3일 연속으로. 네. 그때 그래 예, 기억이 그랬죠. 납니다. 근데 네. 딱 하루 지난 다음에 그다음부터 마이너스 금리를 안 해요. 왜냐하면 미국은 첫 번째는 MMF 시장이 커요. 은행 시장이 아니라 MMF 시장이 커서 만약 금리가 마이너스로 들어오면 MMF가 작동을 멈춰요. 그게 그때 당시에 5조 달러, 지금 6조가 넘었지만 그때 당시에 4조 달러가 넘었거든요. 그래서 MMF 시장이 두려운 게 1번이었고 두 번째는 달러까지 마이너스 금리 들어가면은 달러 패권에서 우위를 점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아마 누군가 조언했겠죠. 카카 그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는 되게 스마트한 면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트럼프도 관세가 무섭다라는 걸 알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바로 이제 연준에 대해서도 그렇게 지지의 메시지를 보내준 거거든요. 그럼 연준 입장에서는 힘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 트럼프가 이제 바꿀 때는 이틀 전에 바꿀 때는 결국에는 그 사이에 이벤트가 뭐가 있었을까? 다른 이벤트 보실 게 아니라 주식시장. 관세를 때린 거랑 그게 주식시장에 대한 반응 이 두 가지가 되게 중요했다라고 보고요. 저는 오늘 새벽이죠. 오늘 새벽에 뉴스 보면서 조금 놀란 게 그 굴습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네. 시카고 연은 총재거든요. 그분이 어떤 스타일이냐면 여태까지 이 코멘트를 할 때마다 무슨 얘기를 했냐면 와 이게 이분은 항상 다들 미국 금리 너무 높아서 미국 인플레이션 너무 높아서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려야 되고 경기 침체 올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굴스비는 뭐라고 했냐면 지금 인플레이션이 높아 보이지만 자연스럽게 낮아지고 있는 경로에 있습니다. 그리고 성장을 부양할 수 있으니까 과도하게 그렇게 금리를 높게 할 필요 없고 금리를 얼마 기간 지나면 많이 내려와 있을 겁니다. 금리 인하를 지지합니다. 이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물가가 안정이 되면서도 그러니까 경기 침체 없는 물가 안정. 이 골든 패스를 얘기하니까 파월 의장 입장에서 얼마나 예쁘겠어요. 네. 모두가 원하는 거거든요. 그거야. 그래서 여태까지 굴수비가 되게 힘이 받았는데 그 FOMC 때 지난 다음에도 나와가지고 코멘트한 게 이게 이번에 물가지표 같은 거 봤을 때 걱정할 거 없다. 우리는 물가가 안정적으로 내려오는 기조에 있으니까 아마 시간이 지나면 금리가 지금보다 많이 내려와 있을 것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네. 근데 오늘 새벽에 뭐라고 했냐면 인플레이션이 재발할 위험이 있어서 금리 인하에 신중해야 됩니다. 이 얘기를 해요. 갑자기 그렇게 며칠 사이 바뀐 거는 관세에 대한 영향 때문인가요? 그렇겠죠. 잠깐만 제가 기사 잠깐만 하나 보여드릴게요. 네. 요겁니다. 이 굴수비 총재가요. 요 밑에서부터 보시죠. 그냥 제가 지명 관계상 네. 24년 8월, 10월, 12월 이거 보면은 경제 악화하면 연준이 고칠 것 되게 든든하지 않습니까? 네. 이게 저기 8월 5일 날이 그 엔캐리 청산되고 그렇죠. 난리 났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금리 내리겠다는 얘기죠. 9월 고용 양호하니까 금리 인하 지속될 것, 금리 낮아질 것, 연착륙 낙관, 인플레이션 추세적 하락 이런 얘기를 1월 16일까지 했어요. 그리고 2월 1일도 뭐라고 했냐면 2월 1일 날 이번 달 초죠. 인플레이션이 하락 경로를 유지하면 앞으로 12, 18개월 후에는 현재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의 기준금리가 가능할 것. 그래서 지금 다 연준 이사들이 한두 번 내린다고 했는데 이분은 아마 4번 이상 찍었을 거예요. 근데 딱 오늘 새벽에 나온 게 이거예요. 인플레이션이 다시 시작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금리를 얼마나 빨리 내릴 수 있는지에 대해 조심하고 신중해야 된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이 클 때는 합의점에 도달하는 속도를 늦춰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이유를 자신의 이런 우려는 지역 기업인들과 나눈 대화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뉴스를 볼 때 그냥 이 뉴스를 그냥 굴수비가 이렇게 얘기했다. 인플레 재발 위험. 누구나 하는 얘기니까 뭐 평범한 얘기는 이렇게 그렇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 사람이 어떤 백그라운드를 갖고 있는지를 알고 보면 깜짝 놀라는 거죠. 그동안에는 물가 좀 잡히고 내려간다라고 자신 있게 말했던 사람이 그렇죠. 갑작스레 태세 전환한 거는 뭔가가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비둘기의 거두예요. 대부분 다 매파인데 지금 네. 비둘기의 거두가 방향을 살짝 전환하는 것 같잖아요. 그거 살짝 불안한 저희 증시한테는 입장인데 예전에 그 되게 매파적이었던 인사 지금 은퇴했던 분 중에 한 명, 블라드, 예. 네, 블라드도 굉장히 비둘기파적이었는데 어느 순간에 매파적으로 그렇죠. 전환하면서 시장의 영향력도 예, 엄청났잖아요. 그렇죠. 그분하고 그 다음에 카슈카리 같은 경우 지금도 네. 있는데 카슈카리 같은 경우도 어마어마한 비둘기파였어요. 왕비둘기 그랬는데 네. 갑자기 슈퍼맨으로 변신하셔가지고 막 난리가 나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구수비가 전환하는 걸 보면서 이게 느낌이 뭐지 해서 앞으로는 저기 데일리로 이분 얘기하는 거는 좀 캐치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 제가 어떤 말씀드리다 일로 왔냐면
신문 기사를 그 신문 기사 하나 텍스트로만 보시면 안 되고 전체 맥락에서 컨텍스트로 보셔야 해석되는 게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요번에 보시면 트럼프가 되게 멋있는 얘기를 했는데 캐나다하고 멕시코에서 군대 이렇게 배치해가지고 국경에 펜타닐 들어오는 거 막겠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트럼프가 이제 평을 해줘요. 거기다 대고 멕시코는 어느 정도 만족할 만한 걸 가져왔는데 한 달 후에 또 봅시다. 더 뭐 가져오는지.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하는 얘기가 캐나다는 좀 부족한 것 같은데 네. 이 얘기를 해요. 그럼 캐나다는 지금 느낌이 어떨까요? 이 생각하죠. 근데 갑자기 대만에서 미국 무기 사겠다는 뉴스가 나와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 잘 지내보시죠. 네. 이제 EU에서는 빨리 협상합시다 이렇게 얘기 나오고. 그러니까 이게 저도 이 하나하나 지금 각국이 일기를 겪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빠르게 움직이려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 지금 단순히 멕시코하고 캐나다의 얘기에 머무를 게 아니라 다른 나라들이 어떻게 여기하고 엮여서 움직이고 있는지를 같이 보는 게 지금은 좀 맥락 볼 때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말씀하신 거 들어보면은 미국의 국가들은 지금 약간 트럼프한테 되게 적대적으로 이번에 맞서 싸우겠다라는 게 아니라 제 자극하지 말고 좀 달래면서 우리가 좀 가보자 그런 스탠스로 전환하는 거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거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협상의 여지가 있으면 붙으려고 하겠죠. 근데 협상의 여지가 없이 그냥 관세를 확 때려버리고 끝 이러면 그때부터는 연합해서 대응을 할 거지 않습니까? 네네. 그럼 보편 관세를 때린다고 할 때 우리는 모든 국가한테 한꺼번에 때릴 거라고 생각을 했던 적도 있지만 네. 지금 보면은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가잖아요. 그렇죠. 일단은 미국한테 무역 흑자를 많이 내는 나라부터 네. 해서 나래비를 세워서 중국, 멕시코, 그다음에 캐나다 이렇게 건드렸잖아요. 네. 그다음에 사실 유럽. 다음이 독일이거든요. 독일. 독일이니까 유럽이죠. 유럽이죠. 예, 그리고 이제 우리가 저기 일본하고 한국 대만, 같은 경우는 한국 7, 8위 그다음에 베트남이 5, 6위 정도에 네. 와 있어요. 네네. 이제 우리가 이제 티켓 뽑고 기다리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가 그래서 이제 저기 미국에서 현지 분석하는 것들 보면은 2분기 정도에 이제 한국 차례 되지 않냐. 왜냐하면 협상을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가지 다 벌려놓고서 하나하나 다이다이 붙으면 협상이 미국 입장에서도 힘들 수 있겠죠. 그래서 다른 국가들도 여기서 이제 이 뭐랄까요? 이제 내 차례가 다가온다라는 그 두려움도 있을 거지 않습니까? 내 차례 다가올 때보다 다가온다라는 그 기분이 그렇죠. 제일 두렵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서 협상에서 뭔가를 더 끌어내고 싶겠죠. 근데 반대로 너무 한꺼번에 확 밀고 가면은 이판사판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면 보복 관세부터 시작해서 환율 절하부터 시작해서 이제 굉장히 많은 대응들이 나타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는 좀 이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관세가 무서운 걸 아니까 관세의 부작용이 뭔지를 아니까 관세를 때리지 않으면서도 때리는 효과. 그러니까 연준이 보는 것처럼 금리를 인하하지 않았으면서도 네. 금리를 인하하는 효과. 이제 그런 거를 좀 바라면서 알아서 뭔가를 좀 주기를 그런 걸 가져오는 정책을 쓰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연준 이야기 하다가 좀 느낀 건데 연준의 전체적인 이제 스탠스, 톤들이 이전보다는 좀 더 매파적으로 네. 간 느낌을 지울 수가 없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달러는 쉽게 빠지기는 어렵다라고 저희가 생각하면 되는데 요즘 상황 보면은 환율이라는 게 국가 간의 상대 통화 간의 개념인데 네. 달러도 강한데 엔화도 생각보다 강해지고 있더라고요. 네네. 이게 어떻게 저희가 해석을 해야 될까요? 이게 저도 조금 조심스럽게 이제 생각을 하는 네. 게 일본이 이번에 기준금리를 인상했어요. 네. 그래서 0.5로 인상을 해서 2011년 이후에 가장 높아요. 2011년이 언제냐면 동일본 대지진이 있었고 아베가 등장하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아베 때 등장해서 그 어마어마한 양쪽 완화로 엔화를 들이부어서 금리를 네. 눌러버렸거든요. 그 누른 금리가 다 올라온 거예요. 이제. 그럼 이제 시장에서는 일본 국채금리 10년짜리가 1.3% 넘었다는 게 오늘 대서특필이 됐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저도 많은 생각을 좀 했는데 잠깐만 보시면 일단 첫 번째가 일본이 이번에 그 금리 인상을 한다고 하니까 다들 엔켈이 청산되는 거 아니야? 난리 나는 거 아니야? 이 생각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보시죠. 이게 우리가 작년도 8월 5일에 엔켈이 청산되는 걸 한번 봤잖아요. 네. 그 경험이 되게 중요해요. 아, 이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구나라는 걸 안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의 분위기를 복기를 해보면 7월 말에, 작년 7월 말에 일본이 기준금리를 인상해요. 왜냐면 엔화 약세가 안 끝나니까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제 화가 났다기보다는 이건 답이 없다고 해서 금리 인상하면서 계속 인상할 준비돼 있어요. 이 얘기를 하고 사실은 일본 그 기준금리가 2000년 이후에는 0.5 위로 올라온 적이 없거든요. 0.5 위로도 올릴 수 있나요? 이거 물어보니까 당연하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때 시장이 깜짝 놀란 거죠. 이번에 이악 물었구나. 그러니까 이제 일본이 금리를 많이 올릴 거라는 기대가 생겨요. 근데 이제 참 이게 타이밍도 예술인 게 그때 하필이면 미국에서 무슨 얘기가 나냐면 샤메 법칙이란 말이 나와요. 실업률. 샤메 법칙 때문에 미국 경제가 침체가 될 수 있고 온갖 매파적인 인사들이 등장해서 얼굴이 하얘져서 빨리 금리 내리지 않으면 미국 경제가 굉장히 힘들어질 수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막 미국 금리가 3%까지 내릴 수 있다 이 얘기가 네. 그때 나왔거든요. 그럼 미국 금리는 미친 듯이 내릴 거고 일본 금리는 미친 듯이 올리잖아요. 그럼 양국 간의 갭이 빠르게 줄어들 수 있잖아요. 네. 이게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일본이 그걸 봤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아 이게 시장을 놀라게 하면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안 놀라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안 놀라게 하면서 금리를 올리려면 그럼 이제 정책을 썼을 때 시장이 놀래는지 안 놀래는지를 선언적으로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럼 이제 간을 봐야죠. 그래서 기준금리 인상하기 2주 전에 부총재부터 시작해서 재무상에 있는 차관들까지 나와가지고 금리 인상을 해볼까요? 이런 얘기를 계속해요. 근데 우에다 총재도 나와서 그러니까 일주일 전에는 야 이거 기준금리 인상하는 거네 이 느낌을 줘요. 근데 이미 그렇죠. 설문조사 상으로도 그게 많이 변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시장이 미리 선반영을 하게 만들어 놓으니까 선반영하게 봤는데도 엔화가 특별히 강세를 보이는 것 같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금리 인상하면 되죠. 그래서 전날도 거의 뭐 시그널 나온 것처럼 니케이에서 거의 뭐 저기 유력 뭐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사실 그러고 이제 금리 인상할 수 있어요. 그러면. 네. 근데 만약 거기서 막 엔화 엔캐리 청산되는 시그널 나오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적 없다 이러면서 이제 덮을 수 있죠. 네. 그러니까 인상하지 않으면서도 인상한 효과를 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미리 한번 간을 봐요. 그리고 딱 기준금리를 인상하면서 우리는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유지할 겁니다. 이렇게 달래요. 요게 이번에 그래서 지난 7월하고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일본 중앙은행이 시장을 절대 놀라게 해드리지 않을게요 라고 얘기하면서 2주 전에는 알려드릴 겁니다. 예약을 미리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이 덜 놀래죠. 근데 이제 문제가 하나 있어요. 문제가 뭐냐면 일본이 자국의 금리 인상은 통제를 할 수 있어도 미국의 경기가 흔들리는 거는 통제를 할 수가 없어요. 미국의 금리가 빠르게 내려오는 거는. 그럼 이게 무슨 말씀이 되냐면 만약에 일본이 금리를 이미 올려놨잖아요. 근데 갑자기 미국이 태세 전환해서 금리를 막 내릴게요.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엔화 강세 빨라지겠죠. 그렇죠. 그럼 엔캐리 청산 나올 수 있죠. 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연준이 그러면은 금리 인하를 빨리 해야 될까요? 천천히 해야 될까요? 천천히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미국은 아까 말씀드릴 때 FOMC에서 천천히 내린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지금 두 가지가 문제예요. 첫 번째는 인플레이션이 문제가 되는 게 1번이고요. 두 번째는 또 뭐가 문제냐면 엔캐리 청산도 이슈예요. 그러니까 이게 2019년도에 무역 전쟁이 있었거든요. 네. 그때 중국이랑 무역 전쟁 한 다음에 성장 둔화가 찾아올 것 같으니까 그때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블라드가 등장해서 금리 인하 빨리 해야 된다고. 그래서 세 차례 금리 인하를 해요. 그게 보험적 금리 인하라고 했고 그게 시장을 살려요. 그러니까 무역 전쟁으로 인해서 성장이 둔화된 만큼 금리 인하로 메이크업을 해준 거거든요. 그게 2019년에 불장을 만들었어요. 그럼 이번에도 똑같네. 지금 저기 관세 전쟁 하니까 이거 문제 생기면 연준이 낮출 수 있는 금리가 4.25에서 4.5잖아요. 네. 많이 낮춰주면 되겠네. 근데 그때하고 다른 게 있죠. 첫 번째는 인플레이션이 높다는 거. 두 번째는 엔캐리 청산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 그때는 일본이 마이너스 금리였거든요. 그쵸. 지금 일본이 금리를 올리고 있는데 여기서 금리를 확확 잡아내리면 엔캐리 청산이 언제 나타날지 모르죠. 뭐하고 되게 비슷하냐면 주자가 없는 상태에서 투수가 앞에다 공을 던지는 거하고 지금은 1, 2루에 되게 빠른 애들 2명이 나가 있어요. 도루 잘하는 애들. 잘못 던질 던졌다면 때 그냥 다 던질 때 느린 거 못 던져요. 무서워서. 네. 그리고 던지려고 하다가 한번 견제 한 번씩 해요. 지금 그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라는 주자가 1루에 있고 2루에는 엔캐리 청산이라는 주자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신경 쓰이겠습니까, 투수가. 그러니까 되게 부담스러운 거죠. 그래서 트럼프도 지금 상황에서 적절하다. 금리 인하 안 하고 금리 동결하는 게 적절하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고차 방정식이 돼 있어요. 함수가. 그러니까 이제 저기 하나 더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런 게 뇌피셜인데 저희가 공식적으로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만 잠깐만요. 혹시 이게 있는지 모르겠네요. 네. 제가 이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지금 오늘 이제 네타냐후하고 이제 급작스럽게 미팅이 하나 잡히긴 했지만 공식적으로 트럼프 행정부가 취임한 다음에 공식적으로 다른 나라 정상하고 미팅을 갖는 게 2월 7일이에요. 2월 7일 날 누구하고 만나냐면 이시바 시게루하고 만납니다. 네. 예, 이시바 시게루가 이제 그 일본이잖아요. 네. 예, 미국에 넘어가서 트럼프하고 이제 미팅을 해요. 예, 정상회담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첫 번째 미팅은 일본하고 하는 거네요. 정상회담을. 네. 스콧 베센트라는 사람이 있어요. 재무장관하고 네. 인준이 됐거든요. 인준되고서 다음 날인가 다다음 날인가 다른 나라 재무장관하고 첫 번째 미팅을 가졌어요. 누구였냐면 가토라는 사람입니다. 이름 딱 들으시면 느낌이 오죠. 일본 재무상입니다. 네. 일본 쪽부터 시작하는 거네요. 그러면 잠깐만 볼게요. 기사 한번 잠깐 보시죠. 네. 여기 기사를 잠깐 보시면요. 25년 2월 1일 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시바 총리하고 같이 2월 7일 날 미팅할 것 같다라는 기사가 요거예요. 그리고 옆에 보시면 1월 30일 날 기사죠.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하고 가토 가스노브 일본 재무장관이 만나서 외환에 대해 긴밀하게 협의를 했대요. 29일 전반적으로 경제와 금융을 감독하는 장관으로서 베센트와 저는
외환에 대해 긴밀하게 협의할 것을 확인했다. 가토 장관은 베센트가 장관 역할을 맡고서 다른 국가와 한 첫 번째 화상회의. 첫 번째 화상회의라는 말이 정상도 그렇고 재무장관도 그렇고 뭔가 좀 의미가 있어 보이지 않나요? 밑에 보시면 뭐라고 나오냐면 미국이 주요 7개국과 주요 20개국과 같은 양자 및 다자간 포럼에서 논의하고 있는 문제를 보다 긴밀하게 협력할 것. 잠깐만 볼게요. 그러면 일본하고 만나서 재무장관 둘이서 얘기한 것 중에 핵심이 외환이었죠. 네. 이 외환이 뭘 얘기했을까요? 엔캐리 이야기일까요? 엔캐리 얘기도 했겠죠. 근데 달러 강세가 부담되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관세도 부담되잖아요. 관세를 때렸을 때 상대 국가가 자국 통화 약세로 나오면서 환율 전쟁을 걸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내 편이 하나라도 있는 게 낫지 않을까요? 시작하기 전에. 제 생각에는 파트너로 잡은 것 같은데요. 엔화 강세라는. 그렇죠. 근데 엔화 강세면 그러면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너무 빠르게 진행될 수도 있겠죠. 네. 그러면은 속도 조절하면서 달러 강세를 제어해주는 그런 역할들을 조금 주문하지 않을까. 그러면 사실 이 환율에 대해서 양국 간에 큰 나라 둘이서 사실 어느 정도 컨센서스가 만들어져 있으면 G7이나 G20에서 가서 이 환율에 대한 얘기를 할 때 내 편이 딱 붙어 있잖아요.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요? 혼자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확실히 그렇죠. 힘이 있겠죠. 예,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저도 보고 있는 게 이런 뉴스들을 좀 계속 보고 있는 게 지금 이제 트럼프가 일단 캐나다나 멕시코나 중국이나 EU에 대해서 대하는 태도하고 일본하고 하는 태도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그렇죠. 같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뉴스들을 볼 때 네. 조금 폭넓게 좀 바라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엔캐리 청산이라는 게 항상 하나의 폭탄처럼 우리가 모두가 인식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잠재되어 있는 폭탄이죠. 이미 일본은 금리를 올려놓은 상태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일본이 금리 인상을 할 때 예고편을 많이 틀어줄 거라는 게 1번. 예, 두 번째는요. 미국이 금리를 인하할 때 2루에 도루할 수 있는 굉장히 빠른 주자 하나 있다는 거. 그게 2번. 그러면 이제 양쪽 다 되게 신경이 많이 쓰이겠죠. 그럼 속도가 조절이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인플레이션 때문에 조절하는 것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외환시장에서의 자금 흐름 때문에 조절하는 부분도 분명히 신경이 쓰일 겁니다. 네. 일단 시그널을 주면서 간다는 거는 시장의 입장에서는 그래도 대응에 대한 시나리오를 좀 용이하게 가져갈 수 있겠네요. 네, 그러니까 저기 앞에 제가 2월 4일 말씀드리면서 네. 주식시장을 보고 움직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만약에 그러니까 물론 가정이라는 건 의미 없지만 모르겠습니다. 이제 뭐 저기 두 분이 다르게 의견을 가지실 수 있지만 만약에 관세를 그렇게 부과한다고 했는데 주식시장이 불장이었으면 이게 좀 달랐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한번 강한 밀고 관세를 조금 밀어붙였을 과감하게 수도 갈 수도 있다. 있었을 네, 수도 네.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웃기는 얘기처럼 들리겠지만 그날 나스닥이 4% 빠졌었거든요. 장중에. 그렇죠. 예. 그거 보면서 이제 왜냐하면 지금 주식시장에 레버리지도 많이 들어와 있는데 괜히 관세 때렸다가 미국 경제까지 힘들어지면 굉장히 애매해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일정 수준을 받으면서 시간을 물려주면서 뭔가 더 받아내는 게 더 유리할 수도 있었겠죠. 그래서 저는 좀 관점을 좀 바라볼 때 우리가 이제 트럼프 같은 경우도 시장이 하도 점진적으로 할 거야. 저거는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야. 별거 아닐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거를 한번 깨주고 싶어서 이제 과감하게 한번 이 밀당을 되게 많이 시도하지 않겠는가. 예,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그래서 예전 그 불과 1월 달까지만 하더라도 시장은 네네. 트럼프 관세할 때 야, 어차피 관세 부과하기 전에 한번 협상하고 나서 그 후에 부과할지 안 할지 네. 결정할 거야라는 게 저희가 가지고 있었던 일반적인 생각인데 네네. 2월 그때 3일날 했던 거는 분위기가 전혀 달랐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근데 저는 큰 틀에서는 그러니까 왜 이제 그게 분위기가 다른 게 뭐냐면 그 스콧 베센트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네. 재무장관이 취임을 할 때 이제 의회에서 그 뭐죠 이 청문회 같은 거래. 청문회가 아니라 그 뭐죠 이제 저기 인준을 받기 인준, 위해서 네. 이제 코멘트를 하는데 거기서 이제 점진적인 관세 인상 먼스 바이 먼스로 달마다 2.5%씩 조금씩 올려가면서 숨막히게 만드는 이제 그런 점진적인 금리 인상에 대한 얘기를 해요. 네. 금리 인상이 아니라 관세 인상을 얘기를 했었는데 그 시장이 생각한 건 뭐냐면 때려도 뭐 한꺼번에 세게 때리는 거 아니네. 왜냐하면 재무장관이 그런 얘기를 하니까요. 네. 그리고 러트닉도 비슷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시장이 또 한쪽 방향으로 또 별거 아니네 이렇게 몰려갈 것 같으니까 이러면 패가 보이면 협상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트럼프가 반대로 꺾은 거죠. 그래서 그 베센트도 그렇고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에 대한 가장 큰 핵심은 엘리베이트 투 디엘리베이트.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었거든요. 그게 뭐냐면 낮추기 위해 올리는 겁니다. 극단치로 올려놔서 협상 테이블로 끌어당기고 그 다음에 이것도 드리고 하면 거기서 맞춰서 낮춰드리는 거죠. 그래서 저기서는 더 많이 줘가지고 관세 더 낮춰줄 건데 딱 이러면 예를 들어서 두 나라가 여기로 수출하시는데
이쪽은 관세 7% 맞고 이쪽은 13% 맞으면 기분이 좋을 것 같지 않으세요? 관세 맞아도. 그렇죠. 그런 것 같지 남보다 않으세요? 덜 맞으니까. 예, 그러면 어떻게 움직이실 것 같아요? 다시 협상해야죠. 네, 그렇죠. 다시 한번 전화하실 것 같지 않으세요? 네. 미국에 한번 오셔야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 그래서 이제 캐나다한테 얘기한 거죠. 아, 멕시코는 만족스러운데 캐나다는 좀 부족하다고. 그러니까 협상이죠. 모든 게 딜처럼 일어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저기 시작하기 전에 위원님하고는 이제 말씀 나눴지만은 참 이 리서치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지는. 실시간으로 모든 게 바뀌고 있는 예, 그렇습니다. 진짜 네, 그런 네. 상황입니다. 네. 지금 미중 이제 관세 정책이 전쟁이 시작됐다라고 이제 많이들 이야기하잖아요. 네. 여기에 대해서도 뭔가 타협점을 만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이제 타협점을 만드는 건 맞는데,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잖아요. 이게 굉장히 미국 입장에서도 나이스하게 가야 돼요. 나이스하게 가야 된다는 게 뭐냐면 너무 세게 밀었을 때는 오히려 이판사판으로 연합체가 만들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교묘하게 굉장히 뭐 사악한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이게 결국에는 외교의 기술이겠죠. 거래의 기술이겠죠. 이제 국가별로 다 불확실성을 주는 거죠. 다만 관세를 맞긴 맞아도 좋은 조건과 좋은 협상을 하면 다른 나라보다 덜 맞잖아요. 그러면 관세를 맞더라도 상대 우위가 생겨요. 비교 우위가. 그럼 이제 각자가 친해지실 수 있을까요? 아니면 서로 싸우실까요? 그러니까 아까 전처럼 친해지기 쉽지 않죠. 둘이 연합하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럼 한꺼번에 확 때리면서 들어가는 것보다는 야금야금 하나씩 들어오면서 이 상대국 간의 이 약간 뭐랄까요? 연합을 방지하는 것도 있어야 되고 내 편도 하나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게 일본하고의 그런 협상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해보고 그래서 저도 계속해서 좀 이 뉴스들을 이럴 때는 그래프는 미래가 안 나오지 않습니까? 네. 정책이 반영이 안 되고 그래서 뉴스들을 바라보면서 좀 시각을 가져가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일본이 오늘도 일본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경제상에서 얘기한 거는 금리 인상을 이제 지금 일본의 인플레이션은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이제 엔화 약세보다는 엔화 강세 쪽에다 방점을 둘 것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그런 것들이 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가 생기니까 일본 10년 국채 금리가 1.3을 넘었거든요. 근데 참고로 미국 국채 금리는 4.8이 탑이었는데 거기서 4.55까지 이제 내려와 있어요. 그럼 일본 금리는 올라왔는데 미국 금리는 내려왔죠. 그럼 양국 간의 금리 차가 줄었지 않습니까? 네. 그만큼 엔화가 빠졌어요. 그만큼 엔화가 강해요. 그만큼 엔화가 강해요. 근데 약간 불안한 거는 다른 나라 통화보다 엔화가 더 강해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불과 2주 전만 해도 원엔화율이 920원이었거든요. 네. 100인당. 네. 지금 945원이에요. 예. 그래서 혹시 이게 이제 엔화가 안전자산일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글로벌 이제 그래서 미국 금리 인하와 일본 금리 인상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통화일 텐데 리트머스 시험지일 텐데 엔화 강세 기조가 나타나는지를 좀 긴장해서 바라보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고 네. 그게 미국하고도 연관이 돼 있습니다. 참고로 이제 미국 주식하시는 분들 제 주식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미국 주식하시는 분들하고 이제 대화하다 보면 그런 얘기를 들을 때가 있어요. 주식이 좋잖아요. 미국 주식 잘 올라가는데 떨어지더라도 달러를 갖고 미국 주식을 산 경우 미국 주식이 박살날 때 달러가 세지니까 방어가 되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아 이게 좋다. 이제 이 말씀 그 일반적인 상관관계는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시장이 흔들릴 때 달러는 세져요. 네. 근데 가끔씩 너무 많은 자금이 미국에 들어갔다 이게 빠지잖아요. 그럼 미국 주식 팔고 달러 팔고 다른 나라 통화 사서 나오죠. 그러면 그게 미국 엔화가 주식이 되시는 빠지면서 거죠. 달러가 빠져요. 근데 엔화가 너무 세게 빠지면 원화가 엔화를 따라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원 달러가 미국 주식이 그렇게 빠지는데도 오히려 원화가 강세를 보일 때가 있어요. 달러보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언제 그랬냐면 작년 8월 5일에 그랬어요. 우리나라 주식이 7% 빠지는데 환율이 내려요. 아 맞다. 그랬었네요. 진짜 독특하죠. 네. 진짜 독특. 그게 엔캐리 청산입니다. 우리가 못 봤던 그림을 봐요. 엔화 강세를 원화가 같이 강세로 따라가는 네, 그렇죠. 그런 현상이죠. 네, 그럼 네. 이쯤에서 이제 우리 얘기를 좀 해보고 네. 싶은데 네. 일단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동결했잖아요. 네. 우리의 대응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이게 좀 하나 보실 게 네. 제 생각에 이 차트 하나 좀 보여드릴게요. 이 차트 한번 잠깐 보시죠. 이 차트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파란색 선이 미국 10년 금리고 빨간색 선이 한국 10년 금리입니다. 네. 한국 금리가 미국 금리보다 원래 높아요. 왜냐하면 신용도가 미국보다 낮잖아요. 그쵸. 그래서 조달 금리가 높아야 돼요. 그래서 한국 금리가 원래 2020년도에는 미국 금리보다 높았거든요. 그런데 동점된 다음에 역전이 돼 있죠. 지금 네. 미국 금리가 우리나라 금리보다 많이 높아요. 근데 잠깐만 볼게요. 미국 금리보다 우리 금리가 그러니까 미국 금리가 우리 금리보다 높아졌다는 게 1번. 두 번째는요. 추이를 한번 볼게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비슷하게 움직이지 않나요? 네. 오를 때 오르고 내릴 때 내리고 오를 때 오르고 내릴 때 내리고 오를 때 오르고 내릴 때 내리잖아요. 근데 잠깐만요. 여기서 끊어보시죠. 여기서 끊으면 어떤 그림이 보이죠? 요 이후로만 보면 요것만 미국은 올라가는 데 반대 내리죠. 탈동조화 이런 탈동조화 느낌. 나오죠. 네. 독특한 일이거든요. 근데 잠깐 보시면 요게 언제냐면 11월이에요. 트럼프 당선. 당선 이후. 이제 트럼프가 당선이 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트럼프가 당선이 되잖아요. 각국이 환율 전쟁합니다. 왜냐면 관세가 때릴 거잖아요. 그럼 환율 전쟁해야 되죠. 그러면 중앙은행은요. 대내 균형과 대외 균형이라는 게 있어요. 대외 균형은 환율의 안정입니다. 환율의 안정을 가져가고 싶잖아요. 그러면 미국하고의 금리 방향성을 같이 가져가야 돼요. 조금씩 튜닝은 하더라도 덜 올리고 이 정도는 있어도 올리면 같이 올리는 방향으로 가져야 돼요. 그래서 이 앞에서는 같은 방향을 가져갔거든요. 그런데 트럼프 당선 이후에는요. 대외 균형보다는 대내 균형에 초점을 맞춰요. 왜냐하면 국내 경제가 너무 안 좋잖아요. 그럼 금리를 인하해야 됩니다. 근데 다른 나라 그럼 환율의 불안정성이 생기잖아요. 미국은 금리가 높으니까. 그럼 금리를 못 낮추잖아요. 그것만 네. 바라보면. 근데 작년에 10월, 11월에 금리 인하했었죠. 네. 그건 뭐냐면 대내 균형에 초점을 맞춘 겁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 국어하고 수학이 있어요. 근데 국어를 너무 못해요. 수학은 좀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수학 버리고 일단 국어 한번 붙어봐. 이런 얘기거든요. 수학은 포기하면 따라잡을 네. 수가 없는데. 이제 굉장히 과학적인 논리를 얘기하셔서 할 말은 없지만 네. 그래도 수출은 이제 그래도 되는데 이제 국어가 너무 지금 우리나라 저기 소비 경제가 지금 3년째 빠지잖아요. 그렇죠. 이거 어제 나온 지표들 예, 굉장히 안 좋게 나왔잖아요. 맞아요. 2003년 이후 최악인데 2003년이면 카드 대란이 있었을 때예요. 네. 그래서 다시 이제 돌아오면은 지금 다른 나라가 이제 환율 전쟁을 하고 국내 소비 경제가 안 좋지 않습니까? 그럼 수출도 어려워질 것 같은데 그럼 소비라도 올라오지 않으면 우리나라 성장은 쉽지 않죠. 네. 예, 그럼 뭘 해야 되냐면은 소비 내수 경제를 갖다 국내 대내 균형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 금리를 낮춰줘야 돼요. 그럼 대내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금리를 낮추면 대외 균형을 흔들어 놓는 거잖아요. 네. 그럼 환율의 상승을 용인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야, 그럼 환율이 올라가면 문제잖아. 근데 이게 사실은 내수 경제를 부양하는 효과도 있지만 다른 효과는 미국은 금리 안 내리는데 우린 금리 내리는 결과잖아요. 네. 그러면 원화가 약해지면서 달러가 세지겠죠. 네. 전 세계가 지금 금리 낮추고 있어요. 캐나다도 얼마 전에 금리 낮추면서 뭘 한 줄 아세요? 트럼프 때문에 못 살겠다고. 유럽도 유로존도 지금 금리 빨리 낮춰야 된다고 하고 있고 지금 호주, 뉴질랜드, 호주 같은 경우도 다음 달엔 금리 낮출 것 같아요. 그럼 이런 국가들이 금리를 낮추는 이유는요. 자국 통화 약세입니다. 그럼 너네 통화 약세 만들면 돼? 아니요, 저희는 통화 약세를 만들려는 게 아니라 내수 경제가 내수 너무 경제가 안 안 좋아서 좋아서. 경기 부양하려고. 네. 근데 너네가 경기가 좋아서 금리가 높은 거니까 어떡하겠어요. 내수 경제에 포커스를 맞춘 건데. 그러면은 환율 쪽에서 대응이 되죠. 그러면은 고환율이 만들어지니까 통화 약세가 만들어지니까 수출 경쟁력이 떨어지지가 않죠. 그러면서 내수 쪽에다가 소비를 주는 거죠. 저금리를 주면서 저금리하고 고환율을 줘가지고 수출하고 내수 사이드를 같이 부양하려는 효과입니다. 잠깐만 보시면 네. 지금 그래프로 다시 돌아와 볼게요. 그래프 잠깐 보시면요. 이 다음 그래프는 어려운 게 아니고 요 미국 파란색에서 빨간색 한국 뺀 겁니다. 네.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엄청나게 벌어지고 있네요. 이 뒤에 갈라지는 게 요겁니다. 확 벌어지고 있죠. 네. 확 올라가고 있죠. 요거를 환율하고 대보고 싶지 않으세요? 금리 차니까 같이 환율하고 대면 가네요. 이렇게 나와요. 아. 똑같이 한미 가죠. 금리 최근에 그 둘의 갭이 줄었거든요. 환율 같이 내려와 있죠. 1,485원에서 지금 1,450원 내려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양국 간의 금리 차를 굉장히 많이 따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지금 대외 균형이 지금 이제 뭐냐면 대내 균형에 포커스를 맞추면서 대외 균형을 열어준 거잖아요. 그러면 환율의 상승을 일정 수준 용인하는 겁니다. 대신에 그 속도 조절을 하겠죠. 너무 환율이 빨리 뛰면 외환시장의 불안이 커지니까. 그래서 잠깐 저기 다음 기사를 하나 보시면요. 하는 기사 한번 잠깐 볼게요. 요번에 이제 그 한국은행 1월 16일 날 금통이 끝나고 난 다음에 기자회견 때 질문입니다. 자, 위 질문 한번 보면 금리 동결 결정은 환율과 금융 안정에 더 가중치를 둔 것이라고 해석해도 되나? 그랬더니 하는 총재 코멘트. 대내 균형보다 대외 균형에 방점을 둔 것이 사실 리스닝이 되시죠. 네. 예. 대외 균형은 이번에는 왜 금리를 동결했냐면 너무 금리를 많이 낮추면 환율이 붕붕 뜰 것 같잖아요. 그래서 맞죠. 환율이 붕붕 뜰 것 같으니까 이때는 대외 균형에 포커스를 맞춘 거예요. 지난 11월에는요. 대외 균형보다는 대내 균형에 초점을 맞춘 환율 거고. 그 당시 때는 1,400원이 안 갔었어요. 그렇죠. 그걸 갖다 양쪽에서 조절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한국은행 같은 경우는요. 통화 정책을 쓸 때 대내 균형에 초점을 맞추지만 환율이 불안할 것 같을 때는 순식간에 대외 균형을 왔다 갔다 하면서 불확실성을 줄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이 1,450원대 내외에서 움직이고 있잖아요. 네네. 이거는 하는 입장에서 대내 균형을 써야 되는 환율 구간인가요? 아니면 대외 균형을 써야 되는 지금 환율 요번에 구간인가요? 나온 그 코멘트 중에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기자들이 왜냐하면 이번에도 사실 1월에 기준금리 인하를 기대한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맞아요. 몇 개의 기관을 제외하면은 기준금리 인하를 많이 예상했었어요. 근데 이제 가장 큰 이유가 환율이 올라도 11월에도 환율 올랐는데 금리 인하했다. 네. 그럼 이번에도 환율이 올라도 뭐 지금 현재 내수 경제 너무 안 좋으니까 금리 인하해야지. 이 로직이 딱 그대로 들어온 거거든요. 근데 이제 하는 총재 코멘트가 두 가지 이슈가 있어요. 첫 번째는 환율이 올라갈 때 대외적인 요인에 의해서 환율이 올라가는 케이스가 있고, 그 다음에 대내적인 요인에 의해서 환율이 올라가는 케이스가 있어요. 대외적인 요인보다 이번엔 대내적인 요인, 그러니까 12월 달에 있었던 정정 불안, 네. 1월 달까지 계속 이어지고 그게 있는 뭐 한 30원 정도 올렸다라고 그렇죠. 했죠. 그 효과가 나오는데 그 효과 때문에 이번에는 금리를 갖다가 동결을 했다. 이 표현을 써요. 그래서 우리가 환율을 갖다가 레벨 자체로 바라볼 게 아니라 첫 번째는 변동성이 얼마나 큰지, 그리고 두 번째는 그게 대내적인 요인, 그러니까 뭐냐면 모두가,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애가 시험을 봤는데 수학을 시험을 봤는데 50점을 받아왔어요. 막 혼내는데 애가 막 울면서 학교 평균이 20점이요. 그러면 갑자기 마음이 찡해지잖아요. 네. 근데 만약 학교 평균이 80점이면 화가 더 날 것 같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다른 나라 통화가 다 약세를 보일 때는요. 이럴 때는 금리 인하가 결국에는 대외보다는 대내 균형에 초점을 맞추는 게 맞지만 우리나라 자체가 불안해지면서 환율이 막 뛰고 있잖아요. 이럴 때는 대내 균형에 포커스를 맞추면서 금리를 인할 때 자본 유출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대외와 대내인데 대내 쪽에 70, 대외 쪽에 30, 뭐 이런 식으로 약간 불균형을 주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균형 조절을 하면서 가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장님의 말씀은 한국은행 총재 기준금리 이제 동결이 네네. 그래도 이제 대외 균형을 맞춘 잘한 결정이었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잘했다 못했다의 그림보다는요. 네. 결국 지금 시간이 많지가 않죠. 네. 지금 이제 간단히 괜찮습니다. 말씀드리면 네. 지금 한국은행에서는 얘기하고 있는 게 통합적인 프레임워크를 쓰겠다고 해요. 통합 정책 프레임워크라고 해서 인티그레이티드 팔러시 프레임워크라는 걸 쓴대요. 그게 뭐냐면 우리나라는 기축통화국이 아니기 때문에 기축통화국에서는 성장하고 물가만 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기축통화국이 아니기 때문에 금융안정이라는 걸 봐야 된대요. 금융안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대내적인 금융안정은 가계부채고요. 네. 대외적인 금융안정은 다른 나라하고의 금리차입니다. 이 요소들이 그러니까 결국에는 성장, 물가, 금융안정 이 세 가지가 딱 세 개가 있는데 얘네 셋을 같이 바라보면서 균형을 잡아서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 프레임워크에 새로 들어왔죠. 그래서 잠깐 보시면은요, 요 기사 한 번만 읽어드리면서 제가 정리할게요. 여기 이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이런 겁니다. 중립금리라는 게 있어요. 적정금리가 있어요. 적정금리가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적정금리에 뭐 그게 만약 낮다면 지금보다 기준금리를 많이 낮춰줘도 돼요. 그래서 이제 뭐라고 하냐면 지금 현재 중립금리가 모델이지만 크게 볼 때는 금융안정이나 대외 부분을 고려하지 않고 중립금리를 계산한 게 있고 대외 환경하고 금융안정까지 고려한 중립금리가 있습니다. 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성장과 물가만 생각한 중립금리가 있고 성장 물가에 금융안정을 박아놓은 중립금리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밑에 보시면은 대외 부분을 고려하지 않은 중립금리에 비해서는 상단보다 조금 위에 있는 상황이다. 대외 부분이나 금융안정을 고려한 중립금리로 치면 그 범위 내에 상단에 위치한 지점이다. 이 얘기라는 게 이 무슨 얘기냐면 성장하고 물가만 감안한 중립금리 있죠. 그거는 꽤 낮아요. 그런데 금융안정까지 고려한 중립금리는 요거보다 꽤 높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만약 우리가 통합 프레임워크를 생각하지 않고 기존대로 생각하면 금리를 많이 내줄 수 있다고 기대할 수 있어요. 시장이. 근데 금융안정을 바라보잖아요. 그럼 중립금리가 올라오지 않습니까? 금리를 기대하는 것보다 많이 못 못 내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번에 금리 인하 막 시장에서 예상하는 거 있죠. 그 기대보다 조금 적게 내릴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장이 둔화가 되고 있고 물가도 안정돼 있으니까 금리 내리면 되겠네. 요 프레임워크가 좀 달라요. 통합 프레임워크에서는 금융안정이라는 굉장히 어려운 변수가 들어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참 여러모로 많은 인사이트를 얻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추가적인 질문을 할 게 머릿속에 있지만 다음 기회에 드리기로 하고요.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오건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단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입니다.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 오른쪽에 있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을 보시면서 좋아요는 필수인 거 아시죠? 항상 인포맥스 라이브를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